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소프리에서는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가 상권 활성화로 기존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에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과 구의 관리 서울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금의 실태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9월 첫째 주 뉴스 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종로구 경복궁 서측에 위치한 서촌의 금천교 시장이 최근 상권이 발달하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황. 종로구청은 상인 건물주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지만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강혜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곳이 어떤 곳이었고 이렇게 갑자기 상권이 활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 종로구 채부동에 위치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는 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를 나오시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본래 이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또 한옥 밀집 지역이고 또 한옥 밀집이 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냥 재래시장이었군요. 그렇죠. 재래시장의 이름이 금천교 시장에서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로 바뀌게 된 것은 한 2003년도 정도에 이제 상인회가 다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이 이제 죽어가고 있자 이 전통시장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상인들이 직접 상인회를 다시 결성을 했고요. 현재 한 112개 점포에 한 240여 명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활발하게 되면 상인들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그렇죠. 문제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저희가 현장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상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곳 상인 대다수가 10년 이상에서 많게는 40년 이상까지 장사를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사례분들 한번 만나봤는데 지금 그 평당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과거에 비해서 지금 평당 5천에서 많게는 6천까지 올랐다 그래요. 그럼 매매가를 따져봤을 때 한 13평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하는 매매 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마저도 실제 그 권리금을 주고라도 임대료도 5년 전에 비해서 현재 지금은 거의 한 2배 가까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월 80을 내던 분들이 현재 한 120에서 1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지금 그곳에서 좁은 평수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벌고 나서 수익이라는 것을 내야 될 것인데 갑자기 뭐 또 판매하는 수익금이 그렇게 불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뭐라 그러시던가요? 일단 상인들은 정말 울분을 터뜨리죠. 많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실제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월세를 이제 연마다 한 번씩 올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더 나가달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나는 임대료를 높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선 상인들 직접 만나봤는데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죠. 남아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고 판 분도 그렇고 지금 산 건물주도 그렇고 어느 분 하나 협조하는 상생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없고 내용 증명 안 내고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나. 서면을 받았으면 서면해요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리고 이 상생한다고 했는데 동네 그 상생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집세만 더 올리고 지금 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 자체에 절절함이 묻어있네요. 기껏 상인들이 열심히 그 바닥을 다져놔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니까 결국에는 돈은 부동산업자랑 건물주가 지금 챙겨가는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3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권리금 때문이라도 이 임대차 보호법이 한번 개정되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요. 국회에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자는 이 취지가 묻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료와 별도로 또 권리금을 전 상인에게 지불을 하고 또
가게를 인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권리금은 사실상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주인이 다음 주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인수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 건물주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임차인 보호법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개정안 전에는 그 횡포가 굉장히 심했었죠. 심했죠. 건물주의 횡포가 네.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맞아요. 통과가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사실은 이게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된 그 법 공포 일로 이후부터가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실제 계약 기간이 5년에서 많게 10년까지 하신 분들은 사실상 이 법에 적용을 사실은 받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조금 미약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부터 계약하시는 분들은 뭐 법적 보호를 받겠지만, 근데 그동안에 사실 부동산에서 중간 역할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권리금은 전 주인과 이후 주인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많은 게 역할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 건물주들이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나가주고 새로운 그 임차인이 와야 자기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요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동안에도. 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서울이라는 특성상 또 전혀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서요, 이번 법이? 아,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임대차 보호법은 지난 5월 개정됐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정된 내용은 사실 이후에 적용을 받는데 이유는 바로 이 환산 보증금의 적용 범위가 이 세입자들에게 조금 불리하다는 겁니다.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네,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이 환산 보증금은 이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으로 서울에서는 4억 원 이하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울 평균 환산 보증금이 7억이 넘어요. 평균적으로 한 7억 5천만 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산 보증금이 있어도 이제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중기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이벤트를 했습니다. 네. 그 상인들 그리고 건물주, 구청이랑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네. 그 협약 내용이 상생 협약이라고 그러죠? 우선 그 내용이 뭡니까? 지난 5월에 중소기업청이 골목형 특화 그 사업으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종로구의 이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이 아닌 현존하는 시장 체제에서 잘 유지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5억이 넘는 지원금을 준 건데 이제 종로구와 그 다음에 건물주 다시 말해서 금천교 시장, 옛 금천교 시장에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와 그다음에 상인회가 이 3자가 상생한 협약 내용은 각각의 이제 역할에서 좀 서로 지키자는 그 요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화면을 함께 보시면 우선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준하는 수준에서 가능하면은 임대료를 높이지 말고 준수하는 차원에서 서로 상생하자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상생하자. 예. 그러니까 임대료를 높이고 싶어도 기존 토착 상인들이 있으니 유지를 좀 하는 차원에서 좀 협의를 하자는 내용인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상인들은 어떻게 뭐 불법으로 뭐 저기 가서 그 상인들 자체가 호객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상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고요. 그 중간 역할이 바로 이 구청이 하는 역할입니다.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자가 종로구인 관에서 맡겠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내밀어서 서로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약을 맺었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상인들이 지금 울고짜고 하는 겁니까? 사실 구청은 이제 빛 좋은 개살구 마냥 이 중기청의 예산을 받았으니 좋아 보이게 포장은 거창하게 했지만 실제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종로구가 이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그 근거를 둬서 이 임대료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에 있어서의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권고하는 수준이었고 구청도 지금 그 특성화위원회를 꾸려서 다시 말해서 골목형 시장을 만드는 특성화위원회를 꾸려서 어떻게 보면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좀 잘 만들어 보겠다는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그 논의의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논의의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협약 내용에 대한 건수는 단 한 건도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장 안에 어떤 문화 특성 사업을 만들까? 다시 말해서 어떤 이벤트를 할까? 그리고 어떤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문화 이벤트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할까? 이런 것밖에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생엔 관심이 없었군요. 그렇죠. 그냥 쇼한 거네요, 쇼.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건물주하고 상인회 대표들끼리는
보기에는 상생으로 보이지만 가장 미묘한 그 부분이 바로 이 임대료 그렇죠. 협상 문제. 이게 지금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중요한 부분을 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착 상인들이 상주하고 있어도 건물주는 그냥 임대료 높이는 거에만 지금 가장 혈안이 돼 있고 그 역할에 부동산이 또 끼어 있습니다. 이 뉴타운으로 발생했던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도시 재생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상권에서 발생하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막기에는 좀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게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상생이란 단어, 이 단어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경로당 지원을 위해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정산이나 구의 관리 소홀로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한 경로당에서는 점심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을 전 노인 회장이 2년간 개인 돈으로 써왔지만 구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어서 이재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도봉구 사례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조목조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경로당에 그러니까 도봉구의 한 구립 경로당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보통 이제 이 경로당에는 구청이 이 한 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금을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의 지원금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유용이 된 게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그러니까 현 회장은 아니시고요. 전 회장이셨던 분이 이제 그 지원금들을 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겁니다. 그 경로당에 어떤 예산들이 지원이 되느냐면 매달 뭐 쌀값 한 9만 원 정도의 쌀값 그리고 이제 가족 공과금을 내야 되잖아요. 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같은 것들 그런 운영비 쪽으로 한 40만 원 정도 매달.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식사도 그러니까 밥도 차리시고 청소도 하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인건비 쪽으로 매달 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 한 65만 원 정도가 매달 그 경로당에 이제 지원이 됐던 건데요. 그 지원비 중에 일부를 그 전 회장이라는 분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유용을 했던. 근데 이게 매달 정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구에서 눈치를 못 했다는 게 전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봉구의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정산을 해가지고 분기마다 모든 경로당이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그 도봉구의 경로당 수가 136개입니다. 근데 그 경로당을 관리하는 직원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못 보겠네. 예, 그러니까 그 서류를 136군데에서 올라온 그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기가 사실 좀 서류만 몇백 장일 텐데. 그렇죠. 예, 그거를 좀 검토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지원금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점심 식사가 잘 제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인원은 잘 나오고 있는지 이게 또 인원수에 비례해서 경로당 지원금이라는 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현장 조사는 뭐 진짜 꿈도 못 꾸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산 서류라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쓴 게 있으면 영수증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거의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가계부 쓰듯이 그냥 오늘은 뭐 얼마 썼다. 영수증 첨부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양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뭐 양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장부, 단순한 그냥 장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예. 나중에 감사한다 그러면 감사 자체가 진행이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어떻게 뭐 잘못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알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네.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년간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뭐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노원구에서 그 옆 도봉구로 동네에서? 예, 옆 동네에서 이제 이사 오신 어르신이 이 경로당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 노원구에 있을 때는 밥 줬는데 여기 왜 밥 안 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쌀은 다 나오고 돈도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는데 밥은 왜 안 주냐? 그러면 이제 뭐 구청에 민원도 넣으시고 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가 밖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이제 인지하고 나서 이재호 기자가 취재에 들어갔어요. 구청에 들어가서 취재에 들어갔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아무런 근거가 남아있질 않으니 그래서 이제 구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죠. 그런데 답변이 뭐였습니까, 구청에서? 일단 당장 제가 이제 그 구청에 가서 그 정보를 좀 공개해달라.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정산 서류였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정산이 되고 있는가가 궁금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2013년도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길게는 한 2년 전 정산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 지하에 무슨 창고에 있다. 그걸 지금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좀 공개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저를 이해할 수 없게 했던 또 답변 중에 하나가 그분은 전 회장이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회장은 다른 분이시겠죠. 그분은 지금 문제가 없게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기자가 와가지고 옛날 일을 그렇게 들춰가면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느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답변. 그러니까 그냥 덮어주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로당 지원금이 누군가의 쌈짓돈이 되는 경우는 다른 곳에도 굉장히 허다할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구청들이 하는 이야기는 인력 부족을 가장 먼저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경로당이 3,300여 개거든요. 그거를 25개 자치구로 나눠보면 한 구에 평균 한 130개 이상의 경로당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구가 관리는 단 한 명,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직접 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그 인터뷰하신 현 경로당 회장께서도 인터뷰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 말씀이 사실 우리가 무슨 전문 사무직 직원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돈 주고 나한테 정산하라고 하면 정말 솔직히 힘들다,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무원 위주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전체적인 돈의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게 행정주의가 낳은 또 다른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이 최종 정책을 펴는 이 구청에 정말 좀 세심한 정책, 행정이 정말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의 노원신문은 일면 톱으로 상계 주공 6단지의 사례를 들어 장기수선 충당금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 공동체가 노후화되는 시설을 수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평소 십시일반 모으는 돈을 말합니다. 상계 주공 6단지는 입주가 27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상수도 배관은 적어도 1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12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놔도 수도를 틀 때마다 주황색 녹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아예 이사를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교체 비용으로 써야 하는 장충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계 6단지는 1988년 입주 후 총 84억 원을 모아 지금까지 71억 원을 썼습니다. 배수관 교체는 45억 원이 듭니다. 수도사업부에서 10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외상을 해 분할로 주민들이 갚아나간다는 계획인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노원구가 장충금 적립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수도사업부도 지원의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도 2배가 인상된 장충금을 앞으로는 4배 이상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 1제곱미터당 평균 장충금은 140원, 서울시의 공고 수준인 500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지난 27년간 적정 수준의 장충금이 모였더라면 지금의 부담은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구의 중구신문은 일면 하단에 중구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관리 제도를 운영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교통수요 관리 제도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행 정도에 따라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구는 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갖고 교통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각 기업체의 애로사항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중구 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이 1000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76곳이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교통 감축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당근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주차장 면수 축소,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은 주차장 면수를 줄이고 새로 매장을 만들어 오히려 교통 유발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곳으로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면서 또 감면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롯데백화점은 연 4억 원의 교통 유발 부담금 가운데 3억 원 가까이 감면받았습니다. 중구에는 백화점뿐 아니라 호텔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지난해 감면받은 유발금은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중구의 교통지역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동대문구의 동대문신문은 이면 우상단에 홍룬 수목원 개방에 대한 전철수 서울시 의원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청량리와 상월곡동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 홍룬 수목원은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곳입니다. 지금은 평일에는 인터넷 사전 접수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학원은 산림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실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 전면 개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 고집은 1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희귀식물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폐쇄된 공간에서 키운다면 실험실의 생쥐꼴과 뭐가 다를까요? 산림자원의 보존이 과학원의 역할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희귀식물 보호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조직의 우월성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송동구에 위치한 아리수 정수센터는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주민체육시설을 센터 내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보호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인데 주민 이용 실적은 현재까지 제로입니다.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겁니다.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몇몇 기관의 폐쇄적인 인식은 오히려 주민들을 더 멀게만 느껴지게 만들 뿐입니다. 서천 먹자골목 입구에서 기름 떡볶이로 유명세를 탔던 김정현 할머니도 서천의 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한때 곤혹을 치렀습니다. 지금의 서천은 이렇게 반세기 동안 한 우물만 판 할머니와 통인시장 등 재래상인들의 노력이 일궈냈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면 그 자리는 아마도 자본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입소문이 관광객을 끌어들일까요? 돈은 세월의 감동을 이기지 못합니다. 9월 첫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